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NATO 최고의 해양 분석관이 작성한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놨는데요. 제주 남단 해저에서 발견된 이상한 신호 하나가 국제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군함도 보내지 않았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250m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요. 그럼 지금부터 제주 남단 해저 250m 아래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 NATO 본부 해양정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엘레나 크로포드입니다. 37살 해양 분석관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죠. 커피는 이미 3잔째였어요. 모니터에 새 파일이 떴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발신. 제목은 제주 남단 7광구 정기 음향 탐사 자료였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해저 250m 지점 데이터가 펼쳐졌죠. 평범했습니다. 안반층, 퇴적물, 해류 흔적. 전형적인 해저 지형이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반사파 패턴이었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자연 지형은 불규칙하거든요. 바위는 각기 다른 각도로 부서지고 퇴적물은 해류에 따라 흩어지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35도 간격으로 반복되는 직선 신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신호는 6지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간격도 정확했어요. 50m씩 떨어진 육각형 배치였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뭔가를 설치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요. 저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북위 32도 45분, 동경 126도 53분.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위치는 자원 탐사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른 창을 열었어요. NATO 해양작전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활동 반경을 검색했어요. 지도에 빨간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선은 정확히 7광구를 지나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자원 탐사가 아니었어요. 감시였습니다. 누군가 한국 해역에 감시 장치를 설치한 겁니다. 해저 250m 발각되지 않으려 신중하게 선택한 깊이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안젤라 밀러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녀는 독일 출신 동료 분석관이었어요. 규칙과 증거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안젤라, 지금 당장 와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젤라가 따라왔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육각형 배치 35도 반사각 50m 간격. 안젤라는 10초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레나, 진정해. 이건 확실한 증거 아냐? 뭐가 더 필요해? 자연이 육각형 만들어? 누가 설치했는지 몰라. 추측이야. 저는 화면을 두드렸어요. 일본이야. 작전 반경 봐. 정확히 겹쳐. 겹친다고 증거는 아니잖아. 안젤라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음향 데이터만으론 부족했죠. 한국은 알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겠지. 이 데이터 보냈잖아. 그럼 왜 조용하지? 성명도 없고 군함도 안 보내. 안젤라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 증거 모으는 중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또 침묵할 거야. 왜? 2019년 페르시아만 기억해? 한 국가가 해저 감시망 설치했잖아. 상대는 알았어. 근데 증거 없다고 6개월 침묵했지. 결국 터졌고 그 나라는 항로 사용권까지 제약받았어. 안젤라가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도 그럴 거라고. 항상 그랬으니까. 분쟁 회피, 외교 우선, 증거 불충분.
그게 한국이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7,000km 떨어진 제주 바다 밑에선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침묵하고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또 뒤처질 거라고요. 먼저 말하는 쪽이 지는 싸움이라는 걸 모르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이 싸움은 말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브뤼셀 긴급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NATO 해양안보 태스크포스 원래 회의였습니다. 참석자는 15명. 미국 국방부 고문 리처드 베일리도 있었죠. 62세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 보고 순서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제주 남단 7광구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 6개가 육각형으로 찍혀 있었죠. 3일 전 발견된 이상 신호입니다. 해저 250m 인공 구조물로 추정됩니다.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정부 반응은 없습니다. 성명은 없습니다. 군함은 투입 안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처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외교 항의라도 했나? 그것도 없습니다. 리처드가 팔짱을 꼈어요. 크로포드 박사, 당신 판단은?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공식 문제 제기 안 할 겁니다. 근거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세계 사례가 떴습니다. 2016년 이어도 2018년 동중국해, 2020년 대륙붕 협상. 전부 한국이 물러선 케이스입니다. 증거가 애매하면 회피하고 여론이 불리하면 후퇴합니다. 특히 일본 상대로는 더 그렇죠. 안젤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 이번엔 배타적 경제 수역 아니야. 주권 문제잖아. 주권 문제였던 건 전에도 마찬가지였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근데 한국은 뭘 했어? 증명 못하니까 물러났잖아. 경제 보복 두려워서 미국 눈치 보느라, 국제 여론 신경 쓰느라.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있지 않나? 음향 데이터.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부인할 겁니다. 그럼 한국은 증명해야 하죠. 해저 250m에서요. 잠수함 보내면 분쟁 공식화됩니다. 한국이 그걸 원할까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 정부는 지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공개 대응의 이득과 손실을요. 이기더라도 얻는 게 뭐죠? 감시 장치 하나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한다?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물밑 외교로 처리하려 할 겁니다. 조용히 철거 요구하고 일본이 슬쩍 치우고 끝. 안젤라가 반박했어요. 그건 패배 아냐? 패배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게 익숙해요. 크게 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죠.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동맹국이 이렇게 약하면 우리도 곤란한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동의했지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죠. 모니터에는 여전히 7광구 지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 점 6개.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마 회의 중이겠죠.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다들 모여서 어떻게 조용히 넘어갈지 논의하고 있을 거예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젤라였어요. 엘레나, 일본 쪽 움직임 있어. 뭐? 구축함 2척이 7광구로 향하고 있어. 지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조용해. 아무 반응 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일본은 밀어붙이고 한국은 물러서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엘레나. 안젤라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근데 일본 함정이 이상하게 움직여. 뭐가? 그 지점으로 안 가. 주위만 맴돌아. 저는 멈췄어요. 왜? 모르겠어. 마치 뭔가 두려운 것처럼.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실시간 위성 추적 데이터가 떴어요. 일본 구축함 2척이 칠광구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침묵하고 있는데 왜 일본은 주저하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약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주말이 지났습니다. 저는 NATO 위성 추적 시스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칠광구 주변 해역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움직임이 이상했거든요. 구축함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이틀째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출항한 구축함 2척, P-3C 해상 초계기 하루 3차례 비행, 소나부표 투하. 분명히 뭔가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묘했습니다. 문제의 좌표만 피해갔어요. 육각형 배치 지점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만 수색했습니다. 헬기는 돌았지만 직접 접근은 없었어요. 찾으면서 피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젤라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일본 활동 패턴. 안젤라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빨간 선이 칠광구 주변을 원 그리듯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심부 그 육각형 안으로는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죠. 수색 작전 맞아?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맞아. 근데 정작 그 지점은 안 가. 모르는 건가? 아니야. 알면서 피하는 거야. 저는 지난 2주일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칠광구 주변에서 활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좌표에 직접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본 측 통신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NATO는 동맹국 군 통신 빈도를 공유받거든요. 내용은 모르지만 얼마나 자주 주고받는지는 알 수 있었죠. 흥미로웠습니다. 도쿄와 오키나와 기지 사이 통신량이 평소보다 3배 증가했어요. 회의도 잦았습니다. 하루 2~3차례씩 화상회의가 열렸죠.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리처드에게 보고했습니다. 일본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요. 함정은 보냈는데 정작 그 지점엔 안 가요. 리처드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어요. 확신이 없나?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두려운 거죠. 뭘? 한국이요. 제 대답에 리처드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게 문제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침묵이 너무 완벽해요. 성명도 없고 군함도 없고 항의도 없어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요. 실제로 모르는 거 아냐? 아니요. 한국은 알아요. 이 데이터 보낸 게 한국이잖아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일본 입장에선 이게 더 무섭습니다. 한국이 알면서 침묵한다. 2가지예요. 증거 모으는 중이거나 아니면. 저는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 이미 뭔가 했거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일본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자니 만약 한국 해군과 마주치면 침입이 됩니다. 설치한 게 자기들인데 증명 못하면 역공당하죠. 안젤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냥 나가면 되잖아. 철수하면 돼. 그것도 못해요. 철수하면 기정사실화 기회를 잃어요.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물거품이 되죠.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맴돌고 있어요. 확인하고 싶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틀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민간 해양 탐사업체 3곳이 칠광구 인근 작업을 보류했어요. 이유는 안전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중 한 곳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정부로부터 권고받았습니다. 당분간 그 지역 작업 자제하라고요. 권고였어요. 명령이 아니라요. 저는 안젤라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일본 정부가 민간업체까지 맡고 있어. 왜?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터질까봐 두려운 거야. 안젤라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상해.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일본이 이렇게 긴장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침묵하고 일본은 주저하고 이게 정상적인 대치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말하는 쪽이 지는 싸움이었어요. 일본이 먼저 물으면 설치 인정이 되고 한국이 먼저 말하면 증명 책임이 생기죠. 그래서 둘 다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불안해하고 있었고 한국은 고요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며칠 뒤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 책상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자 표시 없음.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봉투를 열었어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떴습니다. 7광구 대응 방안 검토였죠. 한국 국방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상황 정리였습니다. 해저 250m 이상 신호, 인공 구조물 추정, 일본 관련 정황이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옵션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옵션, 군함 투입 후 강제 제거. 소요 시간 48시간, 성공률 95%.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일본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 80%. 두 번째 옵션, 외교 경로 항해 후 국제 중재 요청. 소요 시간 6개월 이상, 승소 가능성 70%. 하지만 그동안 감시는 계속됩니다. 세 번째 옵션, 침묵 유지. 비용 제로, 리스크 제로. 하지만 좌표는 고정되고 일본은 기정사실화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세 가지 옵션 모두 검토 후 기각됐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존재는 남긴 채 작동만 못하게 할 수 있나? 서명은 민강훈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해양전략 총괄이었죠. 저는 멍했어요. 제거하지 않는다. 작동만 못하게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작전 개요가 있었어요. 목표는 감시장치 물리적 제거 없이 기능 무력화. 방법은 음향 교란 및 해저 환경 변화 유도. 기간은 72시간. 가시성은 제로였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국제사회도 모르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제거하지 않죠? 증거가 있는데요. 명분도 있잖아요. 국제법도 한국 편인데 왜 조용히 하려는 걸까요? 저는 리처드에게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리처드가 문서를 읽었어요.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제거하지 않는다. 왜 안 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전쟁 피하려는 것 같은데요. 전쟁? 감시 장치 하나 치우는데 전쟁까지 가겠어? 일본 입장에선 주권 침해가 되죠. 증거 없이 제거하면요. 리처드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영해 아닌데 무슨 주권 침해야.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애매한 지역이죠.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확실하게 끝낼 기회를 버리고. 안젤라가 끼어들었어요. 엘레나,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돼? 감시는 계속되겠죠. 그리고 한국은 손쓸 방법이 없어요.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맹국이 이 모양이니 답답하네. 저는 민강훈의 과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58세 해군사관학교 출신 35년 복무.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작전참모, 2015년 서해 포격 위기 때 협상팀. 그의 인터뷰 기록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한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명분도 있고 증거도 있고 국제법도 한국 편인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젤라가 물었어요. 엘레나, 한국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제거도 안 하고.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배운 건 명확했어요. 침묵은 패배고 확실한 행동만이 승리라고요.
근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결과 나오겠네. 72시간이라며?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안에 끝나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날 밤 저는 7광구 위성 데이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국 해군 움직임은 없었어요. 일본 함정은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NATO 해양정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을 못 잤죠. 7광구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한국 해군 움직임 없음. 일본 함정은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위성 사진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음향 데이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육각형 배치 지점에서 나오는 반사파 패턴이었죠. 35도 각도는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신호 강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안정적이었던 신호가 들쭉날쭉해졌어요. 저는 과거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2주일 전 신호 강도는 85에서 90 사이로 일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60에서 100 사이를 오갔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안젤라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새벽 4시야, 엘레나. 이거 봐. 신호 강도. 안젤라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불안정해졌네. 맞아. 어제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어. 왜 이러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저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해류도 평온했고 수온도 일정했죠. 외부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리처드에게 연락했습니다. 7광구에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뭐가? 감시 장치 신호가 불안정해졌어요. 리처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했나? 모르겠어요. 위성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잠수함은? 탐지 안 돼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네. 하지만 분명히 뭔가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호는 더 불안정해졌어요. 오후가 되자 기준값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육각형 6지점 중 2곳은 신호가 사라졌어요. 나머지 4곳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왔다 갔다 했죠. 마치 전원이 불안정한 것처럼요. 저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패턴 본 적 있어요? NATO 음향 분석관 마크였어요. 50대 베테랑이었죠. 흔하지 않아요. 장비 고장이거나 아니면 외부 간섭이죠. 음향 교란, 전자기파, 해저 진동 같은 거요. 자연적으로 가능해요?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누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저는 안젤라를 봤습니다. 안젤라도 저를 봤어요. 한국이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어. 안젤라가 대답했습니다. 맞았어요. 한국 군함은 안 보였고 잠수함 탐지도 없었습니다. 위성 사진에도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감시 장치가 무력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존재는 남긴 채 작동만 못하게 할 수 있나? 민강훈의 손글씨였죠. 이게 답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폭파도 안 했고 인양도 안 했습니다. 그냥 쓸 수 없게 만들었죠. 신호를 교란시키고 기준값을 무너뜨렸어요. 완벽한 파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감시 장치는 여전히 바다 밑에 있었지만 이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었고 위치 정보도 흔들렸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폭파 잔해도 없고 인양 기록도 없었습니다. 위성에 포착된 군함도 없었죠. 일본은 뭐라고 항의할까요? 우리 장비가 고장났다고요? 그건 설치 인정이에요. 한국이 뭔가 했다고요? 증거가 없잖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완벽한 작전이 아니었어요. 흔적이 있었고 신호 변화도 기록됐죠. 하지만 상대가 다음 행동을 못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안젤라가 물었어요. 엘레나, 이거 성공한 거야?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일본은 이제 선택해야 해. 뭘?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물러날지. 그날 밤 일본 함정이 움직였습니다. 일본 함정이 후퇴했습니다. 저는 위성 추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7광구에서 이틀간 머물던 구축함 2척이 오키나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P-3시 해상 초계기 비행도 멈췄어요.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신호 교란 시작 후 60시간째였죠. 한국이 예상한 72시간보다 빨랐어요. 안젤라가 들어왔습니다. 엘레나, 일본 민간 탐사팀도 철수했어. 언제? 3시간 전. 새 업체 전부 작업 중단하고 돌아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국한테 항의는? 없어. 성명은? 그것도 없어. 저는 멈췄습니다. 일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고 있었어요. 왜죠? 저는 리처드에게 전화했습니다. 일본이 철수하고 있어요. 봤어. 근데 이상하네. 왜 항의를 안 해? 할 수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항의해요? 우리 감시 장치가 고장났다고요? 그건 설치 인정이에요. 한국이 뭔가 했다고요? 증거가 없잖아요. 리처드가 침묵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그냥 물러나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밀어붙이면 전쟁 위험이에요. 증거도 없이 한국 해역에 들어가면 침입이 되죠. 그렇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면 자기들이 먼저 감시 장치 설치한 걸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럼 손해는 일본이 보는 거네. 네. 조용히 물러나는 게 가장 손해가 적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일본 구축함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근데 엘레나, 일본 내부에선 뭐라고 할까?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는 일본 통신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도쿄와 오키나와 사이 통신량이 급증했어요. 회의도 밤새 이어졌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NATO를 통해 일본 내부 상황이 들어왔어요. 해상자위대 내부에서 의견이 분열됐대요. 강경파는 재투입을 주장했고 온건파는 철수를 원했죠. 하지만 결정권자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뭔가 했나? 증거는? 국제사회 반응은? 미국 입장은?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거였죠. 저는 민간 탐사팀 관계자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작업 재개 계획이 있나요? 답장이 왔어요. 당분간 없습니다. 정부 권고가 유지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모릅니다. 저는 안젤라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일본 정부가 민간까지 계속 막고 있어. 왜? 한국이 뭐 한다고 생각하나? 아니야. 불확실하니까 더 무서운 거야. 안젤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소리야? 일본은 지금 몰라요. 한국이 뭘 할 수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회피가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지웠어요. 일본은 밀어붙일 수도 항의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후퇴뿐이었죠.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승리네.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요.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일본이 물러났어요. 조용히 스스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7광구 해역은 평온했습니다. 한국 함정도 없고 일본 함정도 없었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어요. 민간 탐사도 중단됐고 군작전도 멈췄죠.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성명도 없고 승리 선언도 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안젤라가 물었어요. 엘레나, 이게 정말 끝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어. 일본이 스스로 끝냈어. 한국은? 한국은 처음부터 끝낼 생각이었어. 저는 민강훈의 인터뷰를 떠올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그 문장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이긴 게 아니었어요. 상대가 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7광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승리 선언이든 경고 메시지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명 없음, 브리핑 없음, 언론 보도도 없었어요.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아무 내용이 없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성 사진 한 장이 NATO 정보망에 떴어요. 미국 정찰 위성이 찍은 7광구 해역이었습니다. 한국 해경 경비정 한 척이 보였죠.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미국 정찰 위성 통과 시간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이틀 뒤 같은 시간에 또 찍혔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경비정이었어요. 사흘 뒤에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안젤라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한국 해경. 순찰이잖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위치야. 안젤라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게 왜? 위성 통과 시간이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이 7광구 상공 지날 때마다 한국 경비정이 거기 있어. 우연이 아니야. 의도적이야. 왜 그러는데? 보여주려는 거야.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안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미국은 알겠네. 미국만이 아니야. 저는 다른 위성 데이터를 열었어요. 일본 정찰 위성도 지나가. 중국 것도 지나가. 전부 이 경비정 보고 있어. 한국이 일부러 보여주는 거네. 맞아. 하지만 말은 안 해. 저는 한국 정부 발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리처드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가? 보여주는데 말은 안 해요. 리처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위성 통과 시간마다 경비정을 배치해요. 전 세계가 볼 수 있게요. 근데 공식 발표는 없어요. 왜 그러는데? 말하면 분쟁이 되니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승리 선언하면 일본은 반박해야 해요. 그럼 국제 분쟁이 되죠. 근데 한국은 아무 말 안 해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게 무슨 의미야? 경고예요. 우리가 관리한다. 우리가 통제한다. 하지만 싸우고 싶진 않다. 그런 메시지죠.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하게 하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교한 거죠. 저는 지난 한 달을 정리했습니다. 발견, 침묵, 무력화, 후퇴. 그리고 지금은 통제였어요. 한국은 단 한 번도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일본은 물러났고 감시 장치는 무력화됐고 한국 경비정이 그 해역을 지키고 있었죠. 전 세계 정보기관이 보고 있었습니다. 안젤라가 물었어요. 엘레나, 이게 정말 승리야?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국 경비정이 평온하게 순찰하고 있었어요. 승리야. 하지만 승리라고 말하지 않는 승리지. 무슨 차이야? 큰 차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승리라고 말하면 상대는 복수를 생각해.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냥 잊고 싶어 해. 안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런 거네. 맞아. 일본은 지금 이 일을 최대한 빨리 덮고 싶어 해. 한국도 그걸 알아. 그래서 조용히 끝내는 거야. 저는 민강훈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던 그 사람을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피한 게 아니었어요. 전쟁이 필요 없게 만든 겁니다.
상대가 물러나게 하고 증거는 남기지 않고 명분은 지키면서요. 그리고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보고서 써야겠어. 무슨 보고서요? 한국 해양 전략 재평가.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잘못 봤어요. 저는 3주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또 침묵할 겁니다라고 확신했던 그때요. 맞았어요.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죠. 보여주되 말하지 않고 경고하되 위협하지 않고 이기되 자랑하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새로운 해양 전략, 침묵의 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브뤼셀 NATO 본부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해양 전략, 침묵의 힘이라는 제목의 65페이지 문서였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피한 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판 자체를 끝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7,000km 떨어진 동아시아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죠. 칠광구는 평온했습니다. 한국 해경 경비정이 매일 순찰했어요. 일본 함정은 오지 않았고 민간 탐사도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감시 장치는 여전히 해저 250m에 있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었죠. 리처드가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다 썼어? 네. 저는 문서를 건넸어요. 리처드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국방부에 올리지. 반응이 어떨까요? 놀랄 거야.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리처드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7광구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죠. 그게 바로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안젤라가 들어왔어요. 엘레나, 일본 쪽 소식 들었어? 뭔데? 해상자위대 내부 개편한대. 해양정보 수집 체계 전면 재검토한대.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왜? 7광구 때문이래. 정보 실패로 판단했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일본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보 실패라고 불렀죠. 그게 더 편했을 겁니다. 한국한테 졌다고 말하는 것보다요. 미국은? 재평가 중이래. 한국 해군 능력을요. 중국은? 조용해. 근데 동중국해 쪽 활동이 줄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나라 모두 한국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신중하게요. 그게 한국이 원한 거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 위협이 아니라 신뢰. 전쟁이 아니라 평화요. 저는 3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또 침묵할 겁니다라고 확신했던 그날을요. 저는 틀렸어요. 한국은 침묵했지만 그건 패배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었어요. 정기 데이터 공유 안내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7광구 최신 음향 탐사 자료였어요. 평범했습니다. 안반층, 퇴적물, 해류 흔적. 감시 장치 신호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작동하지 않는 장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그게 한국이 원한 결론이었어요. 국제사회 기록에 이 사건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남을 겁니다. 전쟁도 없었고 분쟁도 없었고 승패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피한 게 아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판 자체를 끝냈다. 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7,000km 떨어진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게 맞았습니다. 국민이 전쟁을 모르고 사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어요.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어요. 크로포드 박사 국방부 반응 왔어. 어떤데요? 한국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하래. 그리고 동맹 협력 체계 재정비하래. 그게 다예요? 아니, 한 가지 더. 리처드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관리 대상으로 보지 말래. 파트너로 대하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뭘?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판 자체라는 걸요.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늦게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 경비정이 여전히 순찰하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당당하게. 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쏠 필요가 없게 만든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군함을 보내 확실하게 끝냈을까요? 아니면 한국처럼 조용히 판을 끝냈을까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자랑스럽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준 이 조용한 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